환영합니다. 10월 학평 인류와 사상 해설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중평에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이번에 이제 10월 학평은요.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학력 평가였습니다. 친구들 인류와 사상 10월 학평 치르면서 어땠나요? 쉽지 않았죠? 저 수능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학평으로서 수능에서 내가 어떤 부분보다 더 보완해야 하는지,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를 또 드러내서 보여주는 또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선생님이 매번 1년 내내 강조하는 말이지만요. 이번 10월 학평도요. 내가 단순하게 어떤 문제를 맞췄냐 틀렸냐 이것에 연연하기보다는 1번부터 20번까지 차분하게 같이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로 마지막까지 보다 더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해내고요. 하나라도 더 새로운 걸 가져가겠다. 하나라도 더 나의 개념의 빈틈을 채워나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선생님과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요. 우리 1번 문항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대화에서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쾌락은 어떤 것입니까? 자, 지금 제자가 참된 쾌락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죠. 그러자 스승이 육체에는 고통이 없고 영혼에 동요가 없는 상태, 그렇죠. 아타락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게 이번 컷에서 바로 드러나죠.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상태, 즉 아타락시아에 이룰 수 있습니까? 사치와 방탕을 멀리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신과 죽음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하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에피쿠로스가 강조할 만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기 전에요. 지금 바로 이렇게 말풍선 안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우리 1번 문항부터 등장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가 진정한 쾌락, 즉 모든 고통이 제거된 아타락시아에 이르기 위해서 신과 죽음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했던 부분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에피쿠로스는요. 신은요.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자족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 잘했다고 해서 상을 주고 인간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벌을 내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신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피쿠로스는요. 자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에는요. 운명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에피쿠로스는요. 원자론적 유물론으로 세계를 바라보던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이 세계,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자들의 우연한 움직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운명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면 운명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운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원자들의 모임과 원자들의 흩어짐으로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죽음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역시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요. 신과 죽음과 운명에 대해서 잘못된 두려움과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에피쿠로스 입장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런 식의 표현,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춰야 한다네라고 하는 표현은 아직도 좀 낯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기억하자.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파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출 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 마지막까지 잘 가져갈 만한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어렵지 않게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욕망을 절제한다. 그렇죠.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따르지 않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욕망을 절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욕망만, 그렇죠.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망.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었지? 그렇죠.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이런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망만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개인의 평온한 생활보다는 공공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한다? 아니죠. 에피쿠로스는요. 공공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개인의 평온한 생활에 집중해라 라고 하면서 은둔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에게 귀의해야 한다? 아니죠. 에피쿠로스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상계 너머에 존재하는 선의 이데알을 인식하고 모방한다. 그렇죠. 4번은 플라톤의 주장이 되겠네요.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파악하고 자신의 운명에 순응한다.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피쿠로스는요. 어떤 필연적인 인과 질서, 이런 운명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죠. 5번 역시 에피쿠로스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5번은 그렇죠. 스토아파나 스피노자 입장과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고대의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인간은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 자체와 같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성의 사유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자, 아름다움 자체, 그렇죠.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그렇지 파악될 수 있다. 누구지? 플라톤이 된다라고 하는 것 파악할 수 있겠네요. 을 볼게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한다는 척도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너무 유명한 그렇죠.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플라톤과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누구나 철학적 탐구 없이 참된 실제를 파악할 수 있다? 아니죠. 플라톤에 따르면 참된 실제는 바로 이데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이데아를 인식하기 위해선 반드시 철학적인 탐구, 이런 이성의 활동이 필요하겠죠.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 자체에 의해서 아름답게 된다. 자, 2번 같은 선지 역시 또 너무너무 좋은 선지, 중요한 선지가 등장했습니다. 자, 플라톤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런 현상계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계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데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의해서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자,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현상계에 있는 사물들의 본질이 됩니다. 그것들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현상계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그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의해서 아름답게 된다. 역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문장,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답은 우선 2번이 되겠네요. 각 개인은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니죠. 우리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요, 각 개인이 자신의 어떤 감각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본인에게 그렇지 보다 더 유용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네, 좋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감각적인 능력, 프로타고라스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초월해야 획득한다? 획득된다? 아니죠. 감각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용성이 네,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만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다. 일단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여러분 생각해보자. 프로타고라스 같은 이러한 소피스트들은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고 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그렇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선지다라고 하는 것들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사상과 갑과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사회주의적인 계획은 농업, 수공업 등에서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너무 중요한 힌트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갑은요 분명히 사회주의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마르크스식의 사회주의와는 다르다는 거죠. 마르크스는요, 어때?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 전면적인 공유제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갑은 농업, 수공업 등에서의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적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농업, 수공업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 갑은 민주사회주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의 목표는 완전 고용, 보다 높은 생산,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을입니다. 완전 고용은 자본주의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다. 자, 을은요 분명히 자본주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공부한 자본주의 사상가는 애덤 스미스와 케인스와 하이에크가 되잖아요. 이 중에서 완전 고용을 강조할 만한 사상가는 케인스겠다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죠. 정부가 병에 지폐를 채워 묻은 뒤 사기업으로 하여금 다시 파내게 한다면 더 이상 실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완전 고용을 위해서 그렇죠. 실업 문제를 완화시키고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입장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사회주의와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는 굉장히 자주 묶여서 출제가 되는 단골 조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완전 고용은 필요를 고려한 분배와 공존할 수 없다. 자, 분명히 갑은요 지금 필요를 고려한 분배에 대해서 인정해요. 왜? 그렇죠.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필요를 고려한 분배에 대해서 당연히 갑도 인정하겠죠. 자, 갑은 이야기합니다. 분배는 기본적으로 필요를 중심으로, 필요를 원칙으로, 네, 필요에 따른 분배를 일단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도 인정한다. 이것이 민주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고려한 분배, 사회주의적인 이상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사회주의적 계획은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러한 완전 고용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갑의 주장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완전 고용이 필요를 고려한 분배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완전 고용은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아니죠. 분명하게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소개가 된 것처럼 모든 생산수단의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부분들, 농업과 수공업과 이런 소매업, 중소공업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사적 소유와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민주사회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죠. 3번 케인스 입장인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고용을 위해서 정부는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그렇죠. 케인스의 핵심 주장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은 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이 사라질 때 실현데 아니잖아. 케인스도요 이렇게 시장에서의 모든 경쟁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케인스는 자본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요. 사유재산제도와 또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 대해서 긍정한다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네요. 완전 고용은 투자의 사회화를 배제해야만 달성되나? 얘들아, 케인스는요. 이런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서 완전 고용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5번 잘못된 선지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가 갑을병에 대한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부정문 역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집중하시고 주의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갑입니다. 서양의 도 역시 천도를 궁구함으로 도는 같은 것이나 천도에 이르는 길이 다르대요. 나의 도는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자 우리 이거 한자까지도 이제 알아야 돼. 그렇지 수심정기 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자 하늘님을 얘기하고 있고 수심정기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동학 최재우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네요. 자 을 볼게요. 서양의 주장은 아버지와 군주를 부정하고 욕망의 표현을 장려한다. 서양인이 끼치는 손해를 알면 선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된다. 사덕과 오륜 외에 모든 것은 이단이고 사악한 주장이다 라고 하면서 서양을 지금 강하게 배척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이 되겠네요. 이학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사상가 이름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었죠. 자 병입니다. 서양의 법을 본받는 것을 서양의 교회에 복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도와 기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자, 우리의 도를 능히 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은 쉽다. 즉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는요. 그렇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기선의 동도서기론이 되겠네요. 자, 동학과 위정척사와 동도서기론에 대한 문항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에게나 하늘님의 지기가 내재해 있다고 본다. 누구나 그 안에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하늘님의 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 얘들 어때? 그렇지. 이런 표현. 하늘님의 지기가 내재해 있다라고 한 표현. 이런 지기라고 한 표현이 조금 낯설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려봐. 그렇지. 누구나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 우리 시천주라고 이미 공부했잖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기화, 시인이라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아, 하늘님의 지기가 모든 사람 안에 다 내재해 있다고 본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어때? 그렇지. 가져가야 되겠죠? 우리 누누이 이야기했어. 수능 시험장에서는요. 한 번도 못 본 단어, 한 번도 못 본 문장의 조합이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해마다 늘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표현들이 나와도 전혀 누누이 얘기하잖아. 네,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들아? 쫄지 마 정신을 딱 탑재하고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아, 하늘님의 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내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구나. 이거 시천주, 그렇지 기와지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맞다라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 을은 서양의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 모두를 버려야 한다고 본다. 그렇죠. 위정척사 사상은 서양의 정신과 물질을 모두 다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의 물질 문명 안에 서양의 사악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둘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병은 효제 충신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도라고 본다. 그렇죠. 우리 동도서기론에서도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도는 바로 동양의 도, 효제 충신을 이야기하는 유교였습니다. 따라서 어때? 그렇죠. 3번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을은 병과 달리 서학은 참된 도를 밝힐 수 없다고 본다. 자, 우리 4번 천천히 보자. 위정척사 사상은 서학이 참된 도를 밝힐 수 없다고 본다. 4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4번의 함정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렇지. 병과 달리라고 한 표현이 있잖아.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괄호치고 있는 이 문장. 서학은 참된 도를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과연 을만의 입장일까? 병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까?
그렇지 얘들아. 괄호친 이 문장은요. 위정척사 사상과 동도서기론의 공통점이잖아. 을과 병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내 병과 달리라고 표현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그렇지 4번이 되겠습니다. 갑과 을은 경, 수양이 이상사회 실현에 기여한다고 본다. 그렇죠. 동학에서도요. 성, 경, 신의 수양을 강조하고요. 우리 을, 위정척사 사상, 성리학을 중시하죠. 성리학에서도요. 경의 수양을 역시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 같은 이런 문항도요. 친구들이요. 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답은 찾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낯선 표현들 그리고 이렇게 A는 B와 달리 이런 어떤 함정이 또 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형들 만나면 당황하지 않고 차분차분 실력을 발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중국 유교 사상가 그리고 두 명이 등장하면 그렇지 거의 90% 이상 주의와 왕수인의 조합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친구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갑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물과 사람이 생겨날 때 반드시 이치를 부여받은 후에야 본성이 생기고 기를 부여받은 후에야 형체가 생긴다. 우주 만물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치를 누구와 누가 사물과 사람이 다 부여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물에도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사물 안에도 이치가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사물에게 부여된 이치는 사람에게 부여된 그 이치와 동일한 천리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은 주희가 되겠네요. 을입니다. 사물에서 지극한 선을 찾는 것은 의가 마음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선은 내 마음의 본체이다.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 내 마음과 무관한 바깥 사물에게서 어떤 이치를 찾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심외무물, 심외무리를 주장하고 있는 왕수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희와 왕수인의 입장을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이 이제 5번 문항 풀면서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번 10월 학평이요. 선생님이 또 총평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문항 굉장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주희나 왕수인 그동안 정말 많이 공부하고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것까지 다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철저하게 묻고 있거든요. 특히 5번 문항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묻고 있는 그런 문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친구들 보다 더 1, 2, 3, 4 완벽하게 내가 분석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사물은 인간과 달리 탁하고 치우친 이치를 부여받는다. 사물은 인간과 달리 탁하고 치우친 이치를 부여받아서 사물이 된 거야. 이거 왠지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은데 이거 주위의 입장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왕수인은 아니지. 왜냐하면 사물은 이치를 부여받은 게 아니다라고 왕수인은 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주위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얘들아. 그런데 아니죠. 주위 X라고 합니다. 왜? 얘들아 여기 함정이 어디에 파져 있었어? 옳지 찾아내야 돼. 이게 왜? 1번이 왜 주위의 입장이 아닌지 찾아내야 돼. 맞아. 요 이치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위에 따르면 인간과 사물은 모두 다 동일한 천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인간이 되고 사물은 사물이 됐지? 그래, 기가 달라서잖아. 이, 동, 기, 이를 생각해야 되겠죠? 인간과 달리 탁하고 치우친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물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이치를 기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주의도 아니오라고 대답할 그러한 진술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경물로서 알미 지극해진 후에야 효를 행할 수 있다. 선생님, 일단 왕수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왕수인은 지행합일이니까 뭐뭐하고 나서 안 후에야 무엇을 행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죠? 잘했어 얘들아. 선생님 근데 주희는요. 선지후행이잖아요. 먼저 이렇게 알아야지 나중에 행동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2번 아닌가요? 2번? 이렇게 푼 친구들 있죠.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중에서.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요 앞에 보니까
경물로서 알미 지극해진 후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경물을 통해서 알미 지극해지는 거 우리 뭐라고 불러? 그렇죠. 성리학의 경물, 치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치지라고 하는 건, 즉 여기서 말하는 알미 지극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그렇지. 모든 사물의 이치와 또 마음의 그런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꿰뚫어서 그 알미 완전해지는 것, 알미 완벽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알미 완벽해진 이후에야 효를 행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의의 입장에 따르면요, 이 효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효의 이치를 알면 되는 거잖아. 효의 이치를 알면 그 후에 효를 행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모든 사물과 우주 만물에 모든 이치를 다 100%다 꿰뚫은 다음에야 효를 행할 수 있다? 아니겠죠. 자, 이런 디테일한 그런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주의도 아니오라고 대답할 문장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군자는 소인과 달리 견문을 쌓아서 온전한 양지를 획득한다. 자, 3번 같은 함정은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아니오라고 대답할 법한 진술이지. 왜냐하면 옳지. 양지라고 하는 것은 어때? 주희나 왕수인 모두가 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잖아요.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모든 사람은 양지와 양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 맹자의 성선설을 잘 계승한 주희와 왕수인도요, 양지는 블라블라 하면 획득하는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알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획득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4번 볼게요. 이치는 마음의 조리이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 여기도 또 어려운 표현 나왔어. 그래, 조리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서 자꾸만 이렇게 문제 풀 때마다 자꾸만 낯선 표현들이 이렇게 툭툭 나오니까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을 텐데요. 얘들아, 다시 한번 계속 외칠 거야. 쫄지 마. 우리 수능 시험장에서도 쫄지 마. 항상 쫄지 마 정신을 갖고 푸는 거야. 천천히 보자. 이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이치야. 조리라고 하는 게 뭐야? 되게 조리 있게 말한다 할 때 그 조리예요. 이치에 맞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치야, 이치. 그러니까 이치는 결국 마음의 이치이고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심증리, 심외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누구만의 입장이야? 그렇지. 왕수인만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그렇지. 4번이 되겠네요. 암과 행함은 서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야 한다. 올해 연계교재에서 계속 나왔어. 암과 행함이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지. 두 사상 모두의 공통점으로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에 들어갈 그런 진술이 되겠네요. 자, 사회사상가 갑가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주의 전통에서 자유인은 노예와 달리 타인의 자의적인 권력에 종속되지 않은 사람이다. 자, 이러한 규정에서 자유의 핵심이 비지배에 있음이 드러난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패티의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타인에 의해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 축소될 때 노예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원칙으로 불가침의 영역을 구획하든지 자유는 언제나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이다. 그렇죠. 벌린의 자유 개념. 불간섭으로서의 자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패틱과 벌린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입니다. 지배 없는 간섭이 발생해도 비지배 자유가 가능하다. 자, 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배하지 않는 간섭이에요. 즉 자의적으로 지배하지 않는 간섭. 어떤 게 있어? 그렇지. 정당하게 제정된 그런 법에 의한 간섭은요. 지배 없는 간섭.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간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있어도 비지배 자유는 가능하죠? 기억은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평등을 위해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니은 같은 거 이런 선지 가져가야 되죠. 친구들이 공부하면서 나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하면서 낯섦을 느꼈을 법한 그러한 선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벌린의 입장으로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자, 어떤 경우에도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되게 그럴듯한 말인 것 같잖아. 그런데 이거 잘못된 선지라고 하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벌린은요. 어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강조하죠. 하지만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합니다. 자, 어떤 경우 우리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도요. 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 네, 우리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요. 또 그렇지. 법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되는 걸 벌린도 네, 인정합니다. 물론 법에 의한 그러한 지배도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벌리는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나 법에 의한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거죠. 아, 여기서 말하는 평등을 법 앞에 평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아, 벌린이 그런 것들 잘 기억해 본다면 벌린이 어떤 경우에도 평등을 위해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 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벌린도 법에 의해서, 그렇죠, 공정하게 제정된 그 법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인정했고요. 그러한 법은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본다면, 법 앞에 평등 이런 말들을 기억해 본다면, 아, 니은과 같은 이런 진술 벌린의 입장으로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가져갈 수 있겠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되면 개인의 자유 영역도 확대된다. 그렇죠. 벌린에게 있어서 불간섭의 영역이 바로 개인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유 실현을 방해해야 한다. 얘들아, 패틱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바라보지 않죠. 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자유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하게 제정된 그 법을 통해서 시민의 자유, 이런 비지배로서의 자유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리을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중세 서양 사상가, 그리고 현대 서양 사상가까지 이렇게 세 시대의 사상가가 조합된 문항이 7번에 등장했습니다. 자, 갑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인간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장 이제 보면 바로 나와야 돼. 정말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장이고요. 이거 충분히 선지로 변형돼서 수능에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너무너무 유명한 문장이죠. 어떤 학파 입장이야? 그렇지, 스토아 학파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우렐리우스의 주장이 되겠네요. 인간과 신과 자연의 공통 본성인 이성에 따라 행위할 때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없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스토아학파도 사상가 이름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은 스토아학파 입장이 되겠네요. 을입니다. 자연법은 이성적으로 창조된 이성적 피조물이 신의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요 첫 번째 문장도 너무 유명하고 역시 첫 번째 문장도 선지로 구성될 수 있잖아. 그렇지, 아퀴나스의 주장이 되겠네요.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행위와 목적을 향한 어떤 성향,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해야 한다. 선생님은 요 세 번째, 요 병의 첫 번째 문장도 선생님 강조하고 싶어. 역시 이런 문장도 여러분 낯설지만 그동안 우리 연기 교재하면서 정말 많이 공부했던, 등장했던 그런 문장이고요. 이런 문장도 단독적으로 나와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동그라미 1, 2, 3, 4, 5로 선지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네, 오답률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문항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누구의 주장이지? 얘들아, 우리 첫 번째 문장만 보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키르케고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신 앞에 홀로 서서 그토록 큰 노력으로 그토록 큰 책임을 지면서 특정한 개별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스토아학파, 그리고 아퀴나스, 그리고 키르케고르가 이렇게 같은 조합으로 7번 문항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바꾸기보다 사건 자체를 바꿔? 아니지, 얘들아. 자, 1번이요.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 모두가 다 반대할 법한 진술이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렇지. 사건 자체를 바꾸기보다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의 공통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인간은 만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추구해야 한다. 얘들아, 아퀴나스의 주장인데 이 2번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우리 구모에서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친구들 잘 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퀴나스는요, 기본적으로 자연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연법의 1원칙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자연법의 1원칙에서 우리는 선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의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것이 있었어? 자존심 나와야지. 자기보존, 종족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탐구였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인간과 만물이 공유하는 본성이 있어. 뭘까? 그래, 인간과 만물은 다 자기보존이라고 하는 본성을 공유해. 인간과 모든 만물은 자기보존을 그렇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만물과 공유하는 본성, 이건 바로 뭐야? 자기보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보존에 따른 선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죠.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과 일치하죠. 선생님, 종족보존은요? 얘들아, 그렇지. 종족보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그러한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도덕규범을 충실히 지킬 때 절망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죠. 자, 두 번째 실존의 단계인 윤리적 실존의 단계에서도 인간은 결국 절망을 느끼고요. 이러한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세 번째 단계인 그래서 종교적 실존의 단계, 신 앞에서
홀로선 단독자가 될 때, 신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모든 절망의 문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완전하게 해소된다라고 키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신의 합일은 곧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뜻한다. 얘들아, 아퀴나스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뭐 이렇게 신을요 자연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4번 문장 아퀴나스가 인정할 법한 문장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절대자에 의존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니지, 을, 병. 아퀴나스와 키르케고르 모두 다 그리스도교의 바탕을 둔 그런 신, 인격신, 창조주로서의 신에 대한 신앙을 강조한 사상가들입니다. 따라서 5번도 잘못된 문장이 되겠네요.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정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향한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시인되는 것이 확실하다. 공감이 우리에게 공공의 이익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된다. 누구야? 그렇지, 휴미 되겠습니다. 휴는요, 인간이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죠. 자, 휴메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모든 시인의 감정은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감정이다. 얘들아, 어떤 단어가 틀렸을까? 그렇지, 모든이라고 한 표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시인의 감정이 다 도덕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휴문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그런 도덕과 관련되는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그렇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위와 품성에 대해서 느껴야 되겠죠? 우리가 자연물, 무생물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시인의 감정은요, 도덕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또 하나, 내가 혼자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맞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보편적인 감정, 공감을 기반으로 한 그런 감정이 정의와 부정의를 구분하는 그런 도덕적인 감정이 되겠네요. 자,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니은 한번 볼게요. 도덕적 구별은 행위와 성품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얘들아, 니은 같은 것도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구별을 해. 시인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건 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혹은 부인의 감정을 느끼면서 이건 악이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구별은요, 맞아, 사람의 행위와 품성, 사람의 행위와 성품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덕의 존재는 이성의 판단이 아닌 쾌락의 느낌으로 알려진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자의 행위나 성품을 보고 나서 어때? 아, 그거 너무 좋다 라고 이런 쾌감을 느꼈어. 시인의 감정을 느꼈어. 그러면 어때? 그것은 공감을 바탕으로 이런 쾌감을 느꼈다면, 시인의 감정을 느꼈다면 그것은 바로 덕이다 라고 휴문 이야기하고 있죠.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을 옳은 것 한번 골라볼게요. 색은 무상하다라고 관찰하면 그것은 바른 관찰이다. 일단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 떠오르고요.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관찰하면 싫어하며 떠날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고 탐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것이 마음의 해탈이다. 무상하다라고 관찰하는 것과 그것은 괴로움이요 내가 아니다 라고 관찰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렇죠.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괴로움은 만물에 집착하는 가래로부터 발생한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석가모니에 따르면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인간의 모든 삶은 그 자체가 다 고통이잖아.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요, 어때? 연기에 의해서 발생하죠. 다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괴로움이 도대체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가? 석가모니는 연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알려주죠? 그렇지, 만물에 집착하는 이런 가래로부터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렇지, 무지와 이런 갈애, 이런 것들이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하죠. 따라서 이런 무지와 가래를 어때? 제거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기억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괴로움은 삶의 실상이며 인과 연 없이 생겨난다. 얘들아 잘 봐봐. 괴로움이 삶의 실상이다. 너무 좋은 표현이야. 요 앞에 진술은 맞아. 자, 삶의 실상,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야. 그게 다 괴로움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괴로움은 인과 연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갈애와 이런 무명과 같은 이런 어리석음, 이런 어떤 인과 연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겠죠? 선생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불교는요, 어때? 모든 만물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없는 거야. 실체는 없어. 하지만 이 세상에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 심지어 나조차도 고정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한 사물의 이 세상의 실상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향한 그런 반야, 이런 지혜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인과 연 없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표현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네요. 디귿 볼게요. 괴로움이 소멸되어야 비로소 오온이 무상하게 된다. 자, 괴로움이 소멸되어야지 비로소 오온이 무상하게 되는 걸까? 아니면 오온, 색수, 상행식은 원래부터 무상한 것이었을까? 그렇지 얘들아. 블라블라 해야지 비로소 오온이 무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온은요, 색수, 상행, 식이라고 하는 건 없대. 그렇지, 그 자체가 무상한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가 그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아에 집착하면서 아집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라고 석가모니는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윤회를 끊을 수 없죠. 자, 윤회를 끊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말이 뭐야? 그렇지.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자,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면 열반할 수 없죠. 해탈할 수 없죠. 윤회를 끊을 수 없죠. 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한국 유교 사상가 가불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삼자 비판 문항이 10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10번 너무 어려웠지, 친구들? 자, 10번도 역시요. 이황 이 문항, 여러분 딱 이황 이가 등장하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미 짐작했을 것 같고요. 병까지 나왔기 때문에 한국 유교 정약용까지 나왔나 이렇게 상상하면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황 이는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어렵게 평권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번 학평에서도요, 그런 기조를 이어받아서 녹록치 않은 그런 난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에 정약용까지 같이 이렇게 삼자 비판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난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수능시험 앞두고 이 정도까지 대비해 두어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 내가 더 가져갈 수 있을지 눈 동그랗게 뜨고요. 같이 한번 천천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갑입니다. 기질지성은 이와 기가 섞인 것이지만 어찌 기만 가리켜서 말하지 못하겠는가? 그러니까 갑은 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기질지성에서는 기가 더 주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만을 가리켜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단도 기가 있지만 이가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칠정도 이가 있지만 기가 말한 것이라고 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야? 그렇죠. 이황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을 볼게요. 기질지성은 이가 기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은 결코 두 개의 성이 아니다. 기질지성 안에 본연지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둘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포함한다, 겸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네요. 이렇게 본성이 이미 하나인데 감정이 어찌 두 갈래의 근원이 있겠는가. 따라서 칠정은 사단을 포함한다. 을은 누구지? 이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황과 이이가 등장했습니다. 기질지성이 기호로서 그 이름을 얻었으면 천명지성도 기호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천명지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의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친구들이 기호가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 그렇지, 영지의 기호가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 병은 정약용이다 라고 하는 건 금방 찾아낼 수 있어. 자, 그런데 친구들 올해 이제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요. 그 실전 모의고사 마지막 5회에 정약용과 이기가 같이 묶여서 출제가 된 문항이 있거든요. 우리 10번 문항 좀 틀리고 어려웠던 친구들은 본인의 수능 완성 교재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제일 끝부분에 있는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5회에 정약용과 이의가 묶여진 문항을 꼭 살펴보시기 바래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조금 깊이 있게 출제가 됐어요. 정약용은 이 천명지성을 뭐라고 해석하지? 그렇지, 이게 바로 영지의 기호다. 이렇게 해석하죠? 영지의 기호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 인간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천명지성은 동물과 어때? 다른 거야. 그렇죠? 인간의 천명지성은 다른 사물과 다른 거예요. 자, 정약용은 기질지성을 어떻게 표현하지? 그렇죠. 형부의 기호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어때? 정약용에게 있어서 형부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기질성은 같다라고 정약용은 생각하겠죠. 자,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같이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갑이 이황이었고요. 을은 이이, 그리고 병은 그렇죠, 정약용이었죠. 자,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칠정 중에서
순수하게 천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이황이 이이에게 비판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이황이 사단이 칠정 중에서 블라블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기본적으로 이황은요, 네, 사단이 뭐 칠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다, 뭐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 사단은 칠정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칠정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황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이가 이황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는 작용성을 지니므로 이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두 사상가 모두가 다 기가 작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이가 기가 작용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주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이건 성리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벗어나는 말이잖아. 성리학에 따르면 주재성은 이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그러니까 이가 주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리학적인 전제는 이황과 이이가 둘 다 인정하잖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이황은 이가 주재성과 작용성, 주재성과 운동성을 둘 다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이는 이가 주재성만 가지고 있고 작용성, 즉 운동성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그렇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이이의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이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약용이 이이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연지성과 동물의 본연지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자, 우리 3번 같은 이런 선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정말 우리 10월에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꼭 정리해 둘 법한, 정리해 두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선지로 구성됐습니다. 자,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자. 정약용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연지성을 뭐라고 해석했지? 그렇지, 이게 바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영지의 기호다. 영지의 기호는 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약용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지성과 동물의 본연지성은 서로 다릅니다 라고 생각하겠죠. 자, 괄호 안에 있는 진술은 정약용의 진술이 맞아. 그러면 과연 그것을 이이가 간과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이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자야. 자, 성리학자에 따르면 우리 공부했잖아. 성리학에 따르면 인간과 모든 만물은 다 똑같은 이를 다 부여받았잖아. 다 똑같은 이를 부여받아서 그것이 인간과 모든 사물의 본연지성인 거잖아. 아, 그러니까 성리학에 따르면 본연지성은 인간과 만물이 어때? 같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약용이 이이에게 인간의 본연지성과 동물의 본연지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 있겠지. 얘들아,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수능 시험에 출제가 돼도 될 만한 그러한 문항의 어떤 변별력, 문항의 구성입니다.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래요. 4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와 F이기 때문에 이황과 이이가 정약용에게 할 수 있는 비판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질지성을 따르면 불선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정약용에게 있어서 기질지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형부의 기호잖아. 정약용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형부의 기호를 따르면 불선으로 흐르기 쉽다라고 얘기했죠. 정약용이 간과했다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겠네요. 자, 이번에는 2입니다. 정약용이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탐욕에 따라 악행을 반복하면 천명지성이 변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자, 천명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앞에서 나왔던 본연지성. 혹은 뭐 정약용은 도의지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결국 영지의 기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러한 영지의 기호는 악행을 반복한다고 해서 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 괄호 안에 있는 주장이요. 정약용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회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실제로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을 통치할 정치가를 투표로 뽑아주거나 투표에서 떨어뜨릴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가는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를 주장한 슈페터가 되겠네요. 슈페터 입장으로 옳은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은 모든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견해를 갖는다? 아니지. 슈페터는 오히려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에 비해서 비합리적인 충동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국민의 역할은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되어야 하고요. 정책 결정은 정치 엘리트들이 맡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가 득표를 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그렇죠. 슌페터의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입니다. 슌페터는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치가가 표를 얻기 위한 경쟁을 하는 제도적인 이런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슌페터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지. 뭐 민주주의 그 자체가 우리가 막 그 자체로 막 소중히 여길 만한 그 자체가 막 숭고해라고 여길 만한 그런 가치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어디까지나 엘리트들이 뽑히기 위해서 뽑히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 그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된 역할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하는 것, 즉 선거를 하는 투표자의 역할에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슌페터의 핵심 주장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과 갑과을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성은 본래 소박한 자질이다. 자, 친구들이 사실 이제 딱 첫 번째 문장 보고요. 소박은 도가 사상가들이 이제 좋아했던 그런 표현이니까 본성은 소박하다. 뭔가 자연스럽다. 이거 노자 아니면 장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항을 읽은 친구들이 꽤 있을 거야. 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문장들이 좀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본성은 본래 소박한 자질이래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 좀 우리들의 예상과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본성이 없다면 작위, 즉 인의가 가해질 곳이 없고 인의가 없다면 본성은 스스로 아름다울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상가는 본성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작위가, 인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작위가 있어야지 본성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 인의가 있어야지 본성이 변화돼서 선하게 바뀔 수 있어? 그렇지. 갑은 순자다라고 하는 거 요 두 번째 문장쯤에서는요.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본성과 작위가 합쳐진 후에야 성인이란 이름이 이루어진다. 왜? 성인은 타고난 본성은 악하지만 작위, 인위를 통해서 화성귀위해서 본성을 변화시킨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갑은 순자가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정만을 따르며 선하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건 타고난 자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사단을 가지고 있다. 을은 누구야? 그렇죠.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순자와 맹자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라고 묻고 있네요. 자, 1번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을 해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자, 친구들이 이렇게 소박만 보고 갑이 도가사상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은 1번 어때? 이는 인간의 본성을 해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이건 도가사상가들의 입장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얘들아, 갑은 누구였어? 순자였습니다. 순자. 따라서 인이 인간의 본성을 해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순자도요 결국 유학사상가이기 때문에 본성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지만 그것을 화성기위 변화시켜서 인의예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1번 잘못된 진술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의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성정을 바꿔야 한다. 그렇죠. 순자는요 타고난 성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지만 인간에게는 도덕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을 알 수 있고 그 도덕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에 성정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순자와 맹자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 뭐였어? 그렇죠. 인간은 도덕을 알 수 있는 능력, 도덕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부분에선 공통적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인간이 이렇게 도덕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성이 아니다. 본성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다 라고 규정하죠. 자, 예의 다는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즉 그렇죠. 사양지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에 따르면 이런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 사양지심은요. 예의 단이 되죠. 자,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맹자의 유명한 표현입니다. 지를 실현하려면 잃었던 마음을 되찾아야 한다. 그렇죠. 잃었던 마음을 되찾는 거. 그렇지. 맹자가 강조했던 수양 방법 구방심이 되겠네요. 도에 따라 살기 위해서 마음 수양에 힘써야 한다. 그렇죠. 우리 유학 사상가인 순자와 맹자가 모두가 다 인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중국 불교 사상가 그리고 한국 불교 사상가가 같이 소개됩니다.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10월쯤 됐기 때문에 중국 불교 사상가 그럼 해능이겠구나라고 하는 것 좀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죠. 100%다 해능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출제됐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생각해보면 해능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자, 갑부터 한번 볼게요. 마음속에 선지식이 있어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미혹한 마음을 일으켜 망념으로 전도하면 선지식의 가르침도 소용없다. 참된 반야, 반야는 대승불교에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자, 참된 반야를 일으켜서 관조하면 망념이 없어지니 자성을 깨우치면 단번에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자, 자성을 깨우치면 단번에 네, 완성될 수 있다. 부처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중국 선종에서 네, 자성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불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불성을 깨치면 단번에 어때? 그렇죠. 단번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단번에 수행이 완성된다. 누구지? 맞아. 해능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도노돈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을입니다. 마음에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의 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해이다. 자, 정과 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달아서 정과 해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것은 단박에 깨친 사람이 정해를 겸해 닦는 것이 된다. 자, 단박에 깨친 사람, 즉 도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그렇지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한데 그 점진적인 수행의 요체는 정과 해를 함께 닦는 것. 정의 쌍수이다. 누구야? 그렇지. 도노 점수를 이야기했던 진울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해능과 진울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본래 하나가 아닌 별개이다? 아니지 얘들아. 이렇게 중생의 마음 따로 부처의 마음 따로 있다면 내 마음속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다는 걸 퍼뜩 단번에 깨닫는 도노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자, 1번 잘못된 진술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반야로서 망념을 제거해야 청정한 자성을 형성할 수 있다. 왜 틀렸어? 그렇지 얘들아. 대승불교에서는요, 이런 불성은 다 타고나는 거잖아.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대승불교에서는 생각하잖아요. 따라서 어때? 청정한 불성을 형성할 수 있다. 네, 자성, 불성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입니다. 불성을 단박에 깨쳐도 즉 도노를 해도 곧바로 궁극적인 경지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이 진울의 핵심 주장이죠. 반드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인 수행. 그렇지. 정해 쌍수가 필요하다라고 진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얘들아,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마음에서 얻는 거야. 도노는 내 마음 안에 이미 완성된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기 때문에요. 마음으로는 깨달음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 성립할 수 없겠네요. 정해는 모든 습기를 단박에 제거하는 수행 아니죠. 우리 진울은요. 정해는 모든 습기를 단박에 제거하는 수행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수행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갑갈의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지식은 가장 강한 것이므로 쾌락과 다른 모든 것을 항상 이긴대요. 자, 지식을 강조할 만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누굴까? 사람이 쾌락과 고통, 즉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선택과 관련해서 잘못을 범하는 건 결국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몰라서래, 무지. 그러니까 모든 악행의 원인은 100% 무지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결핍된 사람, 즉 무지한 사람은 쾌락에 압도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악행의 원인은 무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떠올리셔야 되겠죠? 소크라테스 지, 덕, 복, 합일설 지를 강조하잖아. 지식을 강조하면서 지식이 곧 덕이고 덕이 곧 지식이고 이렇게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된다. 지행, 합일설까지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을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인 동시에 자제력 없는 사람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실행해야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아니다. 아하,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자제력이 없으면, 즉 실천 의지가 없으면 실행에 옮기지 못할 수도 있다. 아하, 누구지?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지행합일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타고난 실천적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자제력 없음의 원인이다. 되게 그럴듯해 보이지 얘들아. 그런데 일단 여러분 쉽게 접근해도 이 문제는 풀려요. 왜? 니은 어떤 부분이 틀렸지? 그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런 실천적인 지혜가 타고나는 거였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실천적인 지혜는 어떤 덕이야? 지성적인 덕이죠. 지성적인 덕은 어떻게 형성되는 거지?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 따라서 지성적인 덕인 실천적인 지혜 타고나는 것 아니었습니다. 자, 실천적인 지혜와 철학적 지혜를 우리가 지성적인 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을 품성적인 덕이라고 부르죠. 둘 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타고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자, 따라서 니은 잘못된 진술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선을 알더라도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핵심 주장이잖아. 자제력이 없는 사람, 즉 그렇죠. 실천의지가 약한 사람은 실천의지가 없는 사람은 알더라도 악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을 주장한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구별점이었습니다. 덕을 갖추는 것은 행복을 실현하는 것에 필수적인 것이다. 당연히 지, 덕, 복 합의서를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 예스라고 대답할 진술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이 뭐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잖아.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잖아. 당연히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그런 진술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사회사상가 가불의 입장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갑입니다. 전쟁 상태를 피하는 것은 국가를 결성하고 자연 상태를 떠나는 커다란 이유이다. 자, 이 친구들이 이거 뭐 자연 상태 나왔으니까 사회계약론 드디어 나왔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첫 번째 문장 보면서 전쟁 상태 이거 홉스 아니야? 홉스네? 이렇게 또 단정 지어서 푼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그 순자 문제도요. 첫 번째 문장에 약간 트릭이 있었잖아. 약간 도가스러운 그러한 멘트들이 싹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었는데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장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모든 걸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한 그치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사상가의 아주 독특함이 묻어나 있는 그런 문장들은요. 첫 번째 문장만으로도 강렬한 힌트를 줄 수 있지만 그럴 때도 항상 끝까지 잘 풀어봐야 되고 맥락을 따져봐야 돼요. 역시나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재산 보호를 위해 최고의 통치 권력인 입법부가 제정한 법의 지배를 받는 것에 동의한대요. 사회계약론을 지금 얘기하면서 소유권, 자기 재산권을 지키는 걸 되게 중시하고 있네. 그럼 로크 아니야? 그치 얘들아? 조금 더 가볼까? 그러면서 최고의 통치 권력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입법부래, 입법부. 자, 입법부를 얘기할 만한 사상가 역시 로크 아니니? 그 입법부가 법을 제정한대. 입법권이 입법부에게 있다. 이거 로크 확실하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만 보고 홉스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야. 자, 로크가 이야기하는 자연 상태도 어디까지나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이지만 공통의 법률이나 공통의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갑은요. 로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전쟁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님으로 내 것과 너의 것의 구별이 없다. 자, 우리 을의 이 첫 번째 문장. 친구들 중에서 좀 깊이 있게 그동안 좀 꼼꼼하게 공부한 친구들은요. 이 첫 번째 문장이 이거 나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많은 친구들은 이거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낯설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괜찮아. 가져가는 거야. 자, 우리 지금 10월 학평에서 최대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찬찬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전쟁 상태, 즉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일어나는 것이 자연 상태이고 그래서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라고 지금 을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거, 이건 너의 것 이렇게 배타적인 소유권의 구별이 없다고 지금 분명히 제시문에서 주고 있어요. 이건 좀 깊은 내용인데요.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요 어떤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배타적인 이건 나만의 것이야. 이렇게 배타적인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반면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소유권, 재산권이 자연권으로서 부여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로크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사회계약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지만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 재산권의 개념이 없다.
있다.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개념은 사회계약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본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 국가를 결성할 가능성은 인간의 정념과 이성에 있다. 홉스도 역시 인간이 사회계약을 맺을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홉스는요, 사회계약에 인간이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을 자기 보존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일단은 제시문 자체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풍부한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로크와 홉스의 입장을 한번 순서대로 탐구해 볼게요. A는 로크가 예, 홉스가 아니요. B에는 로크가 예, C에는 그렇죠, 홉스가 예라고 대답할 질문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권은 사회계약이 유효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가? 자, 우리가 앞서서 제시문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같이 생각해봤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선지로 구성이 됐죠. 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계약이 유효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가? 즉, 사회계약이 맺어진 이후에 우리는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소유권은 사회계약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때? 홉스는 그래,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 배타적인 소유권 인정될 수 없어. 왜?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뺏고 빼앗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바로 자연 상태로 정의되는 거야 라고 홉스는 바라보잖아요. 홉스는 예스라고 보겠지만 로크는 아니야. 이건 사회계약 이전에도 소유권은 자연권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야 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로크가 아니요, 홉스가 예 라고 대답할 질문이 되겠네요. 일단 기억은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니은 볼게요.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는 것이 전쟁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얘들아, 맞지. 로크는요, 자연 상태에서는요, 공평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잖아. 따라서 각자가 자연법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연법을 집행할 때 어때? 서로 간에 이견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 좀 낯설지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크는 자연 상태를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시 두 번째 진술도요, 우리 제시문을 통해서, 그렇죠, 갑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내고 또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렇죠, 니은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옳은 선지가 되겠네요. 디귿 볼게요.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해 자신의 처벌권을 포기하는가? 지금 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는 선지야. 지금 15번 문제도 역시 친구들이 꼼꼼하게 잘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로크 같은 경우는요,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때? 자연권을 가지고 있고 자연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자연법은 우리에게 타인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그 자연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자연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서 처벌할 권리도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사회계약을 맺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연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처벌권을 포기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사회계약 이후부터는요, 이렇게 위법자에 대한 처벌은 누구만 할 수 있어? 그렇지,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로크 당연히 인정하겠죠. 따라서 디귿도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자유는 공권력에 대한 공포와 양립할 수 있는가? 자, 홉스가 이야기하는 정치 형태는 어떤 정치 형태야? 그렇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절대 군주제를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강한 공권력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공권력에 대한 공포, 이것이 오히려 홉스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라고 바라봅니다. 양립할 수 있다라고 홉스는 생각하겠죠? 자, 역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나도 친구들이 좀 쉽게 넘어갈 만한 선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다 중요한 선지들이고요. 우리가 수능 앞두고 꼼꼼하게 좀 정리해봐야 하는 그런 문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답은 니은, 디귿,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강연자가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현금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현금 가치, 우리 구모에서도 등장했었던, 그렇지, 제임스가 이번 10월 학평에도 등장했습니다. 어떤 관념이 참이라고 할 때 그 참인 관념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참된 관념은 우리가 정당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즉 경험적으로
그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념이고 거짓된 관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관념입니다. 관념의 진리성은 그 관념에 내재하는 고정된, 고정불변하는 속성이 아니라 스스로 진리이게 하는 진리화 과정입니다. 자, 유용성이 곧 진리이다라고 하면서 진리의 현금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임스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 한번 골라 볼게요. 자명한 지식의 발견이 유용한 지식의 산출보다 중요하다? 아니죠. 오히려 어떤 유용한 지식의 산출이 보다 더 중요하다. 실용주의자니까요. 확고부동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아니죠. 우리 실용주의자 제임스뿐만 아니라 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고부동한 진리,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가치를 갖는 확고부동한, 절대적인, 고정불변하는 그러한 진리는 없다. 왜? 각 사람에게 어떤 진리가 가치를 가지려면 각 사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실용성과 유용성을 각각 입증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를 갖는 확고부동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임스는 바라봅니다. 진리의 소유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이다. 그렇죠. 진리의 소유가 그 자체로 추구해야 하는 숭고한 목적,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실용주의자들입니다. 3번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참된 관념은 그 자체로 선하며 현금 가치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다? 아니죠. 관념의 진리성은 경험이 아닌 이성적 사유에 의해서 발견된다? 아니야. 어떤 관념이 진리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 유용성이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제임스와 듀이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근대 서양 사상가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진술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신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에 대한 명석 판명한 관념을 갖지 않는 한 모든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선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 모든 것은 신 안에서, 신을 통해서, 신을 원인으로 존재한다. 맞아요. 스피노자의 주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요 제시문에 있는 두 번째 내용도요, 너무 중요해. 지금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인간의 노력. 역시 구모에서도요, 스피노자의 자기 보존의 욕망에 대해서 등장했잖아.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본질이다. 자, 스피노자는요, 자기 보존의 욕구, 이것이 인간과 모든 양태의 기본적인 속성, 기본적인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선이다. 이성의 지도에 따라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바로 도덕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이 친구들 다소 낯선 친구들이 있지만 충분히 최근의 출제 경향들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자, 스피노자가 예스에 대답을 할 질문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입니다. 무한한 실체인 신은, 자, 일단 신이 실체이고 무한하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모든 유한 실체들의 내재적인 원인인가? 자, 내재적 원인도 문제 없죠. 그런데 함정이 어디에 파 있었어? 그렇지. 유한한 실체가 아니라 양태라고 바꿔주어야 되겠죠? 자, 모든 유한한 양태들의 내재적인 원인이지 유한한 실체들의 내재적인 원인은 아니잖아. 스피노자는 이 우주 가운데서 유일한 실체는 바로 신즉 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연 현상을 인식하는 만큼 신을 더 잘 인식하게 되죠. 왜냐하면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야?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 아닌 이성으로서 규정되어야 하는가? 자, 스피노자가 워낙 우리가 이성을 강조한 그런 이성주의 사상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디귿? 이거 이성으로서 규정되어야 하는가?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도 계속 보니까 뭐 이성의 지도를 막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때? 지금 출제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줬죠? 자기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바로 인간의 무엇이야? 본질이라는 거야. 즉 자기 보존의 욕구, 자기 보존의 욕망, 이것을 바로 인간, 양태인 우리 인간들의 본질로 얘기하고 있죠. 자,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 아닌 이성으로서 규정되어야 하는가? 아니지. 오히려 자기 보존의 욕망, 자기 보존의 욕구로서 규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만을 따름으로 자유로운 존재인가?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분 다 가져가야 될 중요한 선지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은요, 자기 본성의 그 필연성, 너무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적 인과 법칙, 그것으로 운영되는 그 인과 법칙 그 자체인 자연, 그것이 바로 신이잖아. 그러니까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만을 따르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존재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스피노자는 신과 인간 모두가 다 이런 필연적인 자연 법칙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따라서 스피노자는 인간과 신 모두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아니었잖아. 자, 인간도요. 이런 본성의 필연성, 이런 자연 법칙,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름으로써 어때?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신은요, 자기 본성의 필연성만을 따르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없고 이런 필연적인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어때? 자유로운 존재이죠. 자, 따라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고대 동양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샘이 말라서 연못이 마른 거야. 물고기가 모두 땅 위에 드러났어. 서로 물기를 뿜어주고 거품으로 적셔서 도움을 줍니다. 굉장히 도덕적이야. 그렇지만 얘들아,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물고기들이 서로 막 도덕적으로 도와주었다는 거야. 하지만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이 더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뭔가 서로 막 도와주는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강이나 호수에서 다른 물고기들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임금을 칭송하고 거랑을 비난하지만 두 사람 자체를 다 잊어버리고 이 임금은 도덕적인 임금, 이 임금은 부도덕한 임금 이런 구별 자체를 잊어버리고 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이 더 좋다. 도는 하는 것이 없고 형체가 없으며 스스로가 근본이다. 얘들아, 도가 사상가들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어때? 동물의 비유가 좀 나오잖아? 그럼 아, 동양의 이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장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장자 입장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사유활동을 멈추고 오감으로 도를 발견해야 한다. 1번도 얘들아 그럴듯했지. 왜 틀렸어? 사유활동을 멈추고까지는 좋아. 그런데 오감으로 도를 발견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지식은 편견과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장자는 어때? 좌망을 이야기하면서 손과 발을 잇고 눈과 귀와 코와 우리 몸의 이런 감각작용을 다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과 의를 벗어나서 자연을 따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어때? 소유의 경지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여기까지는 좋다. 심재.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아.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가 잘못됐죠? 자, 우리 노자와 장자 같은 도가 사상가들은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지 본성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제정한 예를 따르며 무의의 덕을 실현해? 얘들아, 후반부는 좋죠. 하지만 전반부가 잘못됐습니다. 성인이 제정한 예를 따른다. 노자와 장자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을 법한 표현이죠. 재물의 관점에서 시비를 분별하고 인륜을 구현해? 아니죠. 장자는요, 이렇게 시비, 선악, 이런 구별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어떤 인륜, 어떤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유교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인위적이다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선한 의지는 성취한 결과 때문에 혹은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 자, 일단 근대 서양 사상가인데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하다. 선의지네. 누구지? 칸트라고 하는 것 찾아낼 수 있죠? 선의지는 어떤 경향성을 충족하고자 행하는 어떤 것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자, 칸트 하면 친구들 잘 아는 것처럼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그리고 도덕법칙에 따른 정언명령 이런 도덕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준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읽어볼게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선의 수단이지 선 자체가 아니다. 의지는 쾌락을 찾고 고통을 피하는 욕구에 의해서 생긴대요. 자, 분명히 칸트는 경향성을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어때? 선의지에 따른 행위와 달리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을은 쾌락을 찾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욕구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과 질 두 측면에서 쾌락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양뿐만 아니라 그렇죠? 쾌락의 어떤 질적 차이까지도 강조했던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칸트와 밀이 같이 이렇게 등장했고요. 서로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분석하는 문항이 19번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칸트와 밀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비판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칸트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되는지 1번, 2번, 3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번 보니까 어떤 감정도 도덕적 행위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문장이 소개가 됐는데요. 친구들이 이 19번 문제도 사실 어려웠죠. 이거 쉽지가 않은 문제였어. 근데 우리가 꼼꼼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찬찬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답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일단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 맞는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감정도 도덕적 행위를 일으킬 수 없어. 어제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같은데?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칸트 하면 우리 그동안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그러한 행동만이 도덕적 행위다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감정도 도덕적 행위를 일으킬 수 없다. 칸트 입장 맞네. 그 사실 왜 모릅니까? 뭐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다시 한번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칸트가 감정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연계교재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그런 선지잖아. 얘들아, 칸트도요. 이성을 물론 중시하죠. 실천 이성의 명령 중시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죠. 어떠한 감정도 도덕적 행위를 일으킬 수 없다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칸트가 생각할 때 어떤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는 감정에는 어떤 게 있어? 어떤 도덕적 감정이 있어? 그래 얘들아 바로 나와야지.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칸트는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 인정하잖아.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분명히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은 도덕적 행위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아하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보다 더 디테일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19번 문제 가져가셔야 되는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칸트가 감정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인정했다. 그렇죠? 칸트라고 해서 모든 감정의 도덕적 가치를 다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흉, 기억나지? 흉이라고 해서 그럼 이번엔 거꾸로 이성이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없다라고 본 것도 아니잖아. 흉도 도덕적 행위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하잖아요. 이거 여러 번 공부했었지? 그렇죠. 진위를 변별해주고요. 추론하게 해주고요. 도덕적 행위의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주고요. 아하, 흉도 도덕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인정한 것처럼 칸트도 도덕에 있어서 감정의 역할을 인정했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야. 따라서 1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자기 희생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십니까? 모르지 않았죠?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은요. 밀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밀은요. 개인의 자기 희생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렇죠? 행복의 이런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줄 때 자기 희생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2번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행복을 위한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시나요? 선생님 저 3번도 답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얘들아 근데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봐. 괄호 안에 있는 게 정말 칸트의 주장이 맞을까? 칸트가 행복을 위한 행위는 모두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러면 이 문장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칸트에 따르면 행복과 도덕은 양립할 수 없다가 되는 거잖아. 아니잖아. 우리 공부했잖아. 칸트도요. 행복과 도덕이 양립할 수는 있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자, 행복과 도덕은 양립할 수 있는 거야. 단 행복과 도덕이 서로 상충할 때에는 행복을 전혀 고려하지 말아라. 이게 칸트의 입장이잖아.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행위가 모두가 다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위한 행위 중에서도요.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선의지에 따른,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른, 의무의식에 따른 그런 도덕법칙에 따른 그런 행위가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칸트는 인정하잖아. 그걸 그 자체를 배제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행복을 위한 행위가 모두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건 칸트의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1번, 3번 이런 선지들 여러분 가져가셔야 하는 선지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선한 의지를 갖춰야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십니까? 칸트 모르지 않았고요. 괄호 안에 있는 주장, 칸트의 또 중요한 주장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의지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 사실 왜 모르시나요? 얘들아,
벤담과 밀과 같은 공리주의자들은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근거는 의지가 아니라 결과적 유용성이라고 생각하잖아. 반면에 칸트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근거는 의지다라고 바라보잖아요. 의지와 동기다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따라서 의지는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미리 칸트에게 비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중간중간 애매한 선지들이 있었어. 이거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너무 어렵다. O인지 X인지 구별이 안 되고 약간 세모 정도의 느낌을 주는 선지들이 중간중간 있었어요. 그런데 얘들아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쫄지 말라고 했잖아. 풀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건 분명히 맞아 라고 하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정답들이 보입니다. 자, 답은 5번이다 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상사회에 대한 사회사상과 각각의 입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유토피아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며 10년마다 추첨을 통해서 집을 바꾸죠. 사유재산이 없고 물품이 풍족해서 사람들이 허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어의 유토피아가 소개되어 있네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체가 계급 대립으로 얼룩진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나타난다. 마르크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마르크스의 공산사회가 되겠습니다. 이 연합체 안에서 노동은 생활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되죠. 자, 옳은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물질적인 재화가 풍부하지만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간다. 유토피아의 핵심적인 모습이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만 사치와 낭비가 없고 검소하면서 도덕적인 공동체가 유토피아였습니다. 법률과 제도가 없지만 사회 질서가 자율적으로 유지돼? 아니야. 얘들아, 법도 있고요. 제도도 있고 규범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과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 잘못됐습니다. 구성원들의 인간다운 삶이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보장된다. 왜 틀렸지? 마르크스의 이상사회인 공산사회는요. 계급도 없고요. 그렇죠? 사유재산도 없고요. 국가도 사라지게 되죠. 국가에 의해 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동 노력으로 노동소외가 사라지는 거 아니죠. 공산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렇죠. 노동자 계급만의 단결, 노동자들의 폭력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의 계급 착취 사회인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죠. 몰락할 것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예측했죠. 따라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동 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한다. 얘들아, 모어와 마르크스가 항상 왜 이렇게 묶여서 많이 출제가 돼? 그래, 둘 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두 사람의 공통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최근에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게 묻는 문항들, 어렵게 묻는 그런 사상가들요. 이번 10월 학평에서는요. 보다 더 깊이 있게 출제하면서 우리가 수능 앞두고 정말 이 정도까지 내가 완전하게 알고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문항들, 좋은 선지들이 많았습니다. 중간중간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이번 시험 얼마나 중요한지 친구들도 잘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 수능시험장에서도 쫄지 않으면 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분하게 끝까지 자신의 윤사를 갈고 닦고요. 수능시험장에서 또 멋지게 실력 발휘할 것을 선생님은 믿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